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립니다. 저는 스스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다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나이 30대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일어난 일이라면 차라리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텐데 이 나이 먹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실에서 샴푸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의 번듯한 숍 원장 자리까지 꽤 찬 사람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숍은 아니지만 직원을 3 정도 두고 있고요. 나이 30살에 개인 숍을 차릴 때까지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고생 끝에 열게 되었습니다. 솜씨가 꽤 좋은 편이어서 잘 나가는 미용사였음에도 숍 오픈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숍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 빚을 내서 그런가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일을 하고 출장을 다니고 방송 제의도 몇 번 받아서 일을 하니까 빚이 금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 미용이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긴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꽤 예전부터 단골인 남자 손님이 한 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손님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더벅머리에 체크 남방에 누가 봐도 공대생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남성분이었어요. 묘하게 멋부린 것 같은데 촌스러운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저를 믿고 맡겨보겠다면서 단골 손님이 자기 친구를 제대로 사람처럼 꾸며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머리를 만져드렸습니다. 유행하는 스타일로 자른 뒤 다운 펌까지 해놓고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눈썹 정리까지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햇빛이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 얼굴에 잡티 하나 없는 게 머리만 손질하고 눈썹만 다듬었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언제적 잠자리 안경인지 말도 안 되는 뿔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눈이 많이 나쁘신 거면 렌즈를 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한 달 뒤에 정말 멀끔한 훈남이 저를 찾아와서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바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골 손님 소개로 왔던 그 친구분인 거예요. 뿔테 안경을 버리고 렌즈를 끼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더군요. 저를 향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새삼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지셨다고 진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여기서 머리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한테 번호를 줄줄이 따였대요. 자기 인생에 먼저 헌팅을 당해서 번호를 따인 적이 처음이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수줍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좋은 사람 만난 거 맞냐고 여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봤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아니라면서 은근슬쩍 자기 어떤 거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아 보이면 번호 좀 줄 수 있냐고 자기가 먼저 여자 번호 물어보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너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생긴 것도 훈훈하고 외적인 이미지는 좋아 보여서 번호를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날 이후부터 사적인 연락이 시작되었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IT 부서 연구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개발 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흘려들었거든요. 어쨌든 기계를 다루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체크 난방에서부터 공대생의 기운이 철철 흘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원래 공대생들은 멋부릴 때 체크 난방을 즐겨 입는다면서 그게 그들만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충격 먹었습니다.
체크난 방, 제가 중학생 때나 유행했던 옷인데 그들만의 리그라고는 하지만 그게 멋부릴 때 입는 옷이라니. 아무튼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쑥맥이긴 하지만 진중한 성격이었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한 발씩 내딛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멋없는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만 쭉 일관되게 외길 인생 걸어온 사람이라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타입이었거든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것저것 꾸며주고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래도 외적인 걸 상당히 신경 쓰는 타입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무지한 초짜였어요. 옷도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바꿔주고 매번 머리도 만져주고 제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해도 모자라죠. 원래 훈훈하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스타일까지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니까 어딜 가도 데리고 다니는 맛이 나더라고요. 약간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랄까요? 저에게는 같은 미용고 출신의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꿈을 품고 미용고에 진학했지만 미용 기술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메이크업도 잘 못했고 네일아트에도 소질이 별로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용실에서 저처럼 샴푸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했는데 이리저리 치이고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갑자기 술집을 차렸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술 장사를 하나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술집도 그냥 대학가 앞에 있는 호프집 같은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데에나 나올 법한 그런 바 있잖아요. 돈 많은 사장님들 상대로 하는 그런 술집이요. 친구가 얼굴 하나는 예쁘게 생겼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바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저랑 은근히 성격 자체는 잘 맞아서 깊게 친한 건 아니지만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깊게 친하지 못했냐면 술집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여우같이 구는 약삭 빠른 애들요.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헤어지면 만나자 술 먹자 연락해 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의 성격을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에게는 제가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도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여서 남자친구랑 있다고 하니까 자기 술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술집이 분위기가 커플이 갈 만한 곳은 아니라서 어떻게 거절을 하나 하고 있는데 술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비싼 술만 취급하는 곳에서 공짜로 술을 준다고 하니까 저랑 남자친구는 거절하지 않고 갔죠. 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웬일로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나냐고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별로 없어서 항상 쭉정이 같은 놈들만 만나왔었거든요. 친구가 이런 남자만 골라 만나기도 힘들겠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잔소리를 했었고요. 저의 잘생긴 남자친구가 의외인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어디서 만나게 된 거냐, 직업은 뭐냐, 연봉은 높냐 하면서 마치 부모님이나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항상 오징어 같은 놈들만 만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암만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언제 오징어 같은 놈들만 만났다고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만났으려고.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제가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친구가 농담이지 농담 하더니 술 잘 먹고 데이트 잘 하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게? 하니까 안쪽 테이블에 옆에서 클럽 운영하는 사장님이 놀러 오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정말 한결같이 사는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술집을 운영하고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좀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순둥이인 건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는 건지 술집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처음 와본다고 자기 친구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데 그게 정말 신기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술집 하는 친구 있다고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신기하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친구네 술집에 가서 술을 얻어먹기도 하고 하면서 연애를 쭉 이어갔습니다. 1년을 훌쩍 넘긴 어느 시점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짜고짜 자기 결혼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만나자고 했죠. 분명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네 술집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언질은 전혀 없었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몰랐으니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갑자기 결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는 듯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바에 손님으로 드나들던 잘 나가는 사업가를 턱 물었다면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빨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에 방문했던 시점쯤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한동안 저한테 술집에 놀러 오라는 연락이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한다는 친구가 걱정이 되었고 너무 적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조금 나무랐어요. 저만 해도 1년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3개월 사람을 겪어보고 결혼까지 한단 말이냐고요. 그러니 저한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하면서 돈 많은 냄새가 나면 바로 물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라는 걸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눈 돌려가면서 다 재보고 결혼해야 한다고요. 저한테 무슨 바람이라도 피라는 소리인 건지 제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란 걸 깔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팍 나빠졌죠. 저도 은근히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너 예비 신랑은 뭐 엄청난 부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랑질을 해대는데 집도 청담동에 주상복합 살고 돈도 엄청 쓸어 담는 사업가라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고로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최소 벌어오는 돈이 월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팔아봐야 일하는 아가씨들 월급 주고 월세 내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고 팁이나 좀 챙기면 모를까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든 건지 진짜 결혼하고 나면 인연을 끊어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남편이 사업가로 돈을 좀 벌고 있는 건지 초호화 웨딩을 올리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호텔 결혼식을 올렸고 드레스도 반짝반짝 난리가 나서 물어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한 드레스라고 자랑을 하대요. 이 드레스를 공수하려고 홍콩에 있는 드레스숍에서 빌려온 거라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돈 처바른 결혼식 치고 온 손님의 3분의 1이 술집에 드나들었던 사람이라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행복해하니까 됐죠 뭐. 신혼여행도 평범한 곳은 싫다며 엄청 멀리 있는 프라이빗 풀빌라에 간다고 자랑을 저한테 평생 살면서 그런데 한 번은 가보겠냐며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데 고작 3개월 만에 결혼해놓고 신중을 누구한테 할 말인지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결혼을 한 뒤 저에게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신혼생활 행복하게 하나 보다 했지만 배알이 뒤틀리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랑 남자친구는 만난 지 2년이 가까워오는 순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또래보다야 넉넉하게 벌었기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어요.
저는 일단 미용실을 오픈한 지 4년 차가 되었지만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도움과 남자친구의 직장인 대출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고 혼수 정도는 제가 번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결혼식 준비였습니다. 스드메는 간략하게 웨딩 플래너를 끼고 준비하기로 했고 식장은 웨딩홀을 잡았고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자 그때부터 걔가 이것저것 시시콜콜 따지고 들면서 준비하는 데 참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성비 좋게 돈 생각하면서 결혼식 해봐야 추억이 쌓이겠냐고 한방 크게 터트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식은 호화롭게 할수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라고 웨딩홀이 뭐냐 적어도 호텔에서는 해야지 하는데 짜증이 났죠. 우리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참견이냐고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는 네 남편이나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직장 다니는 남자 만나서 가성비 결혼한다고 선을 딱 넘더라고요. 이래서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야 팔자가 펴지는 거라고 자긴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아, 너 기억 안 나? 돈 많은 사업가가 최고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맨날 돈에 허덕이는 거 아니야? 언제더라?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 돈도 많은 남편이 생활비는 적게 주나 보지? 친구인 혜정이가 저한테 딱 한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참지 않고 그냥 혜정이한테 질러버렸더니 애가 저한테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달에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매달 쓰는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씩 가져다 주다가 500만 원 주면 당연히 허덕이지 하는 겁니다. 물론 혜정이 남편이 진짜 1,000만 원씩 가져다 주는지는 제가 알 턱이 없고요. 저한테 네가 알면 뭘 알겠냐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미용실 운영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꽤 되는데 저런 소리를 하니까 가짜났어요. 혜정아, 네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남자한테 기생하는 주제에 남한테 왜 참견이니? 네 남편이 어디 딴 년이랑 바람난 것 같다고 전전긍긍할 땐 언제고 술 먹으면 버릇이 개 같다면서 신나게 욕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업가 남편이 최고라고 허세를 떨어? 됐어. 너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마. 제가 딱 잘라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혜정이도 기분이 상했는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좌번호 보내면서 내가 보냈던 만큼 축의금은 돌려주라고 했더니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축의금은 그대로 입금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결혼식 준비를 이어갔고 결혼식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치렀습니다. 신혼여행도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남아 국가로 다녀왔고요. 혜정이랑 저랑은 인연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결혼식 이후에 연락을 한다거나 혜정이가 운영하는 술집에 간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것 같다며 더욱더 열심히 직장 생활에 임하기 시작했고 저도 미용실 운영을 하며 빠르게 빚을 갚고 있었죠. 둘이 벌어서 대출금 갚으니까 같은 돈이 나가도 뭔가 더 빠르게 갚아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슬슬 생활의 안정감을 느끼고 아이를 가져볼까 하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쯤 뜬금없이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혜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대꾸해주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할 때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던 계집애가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혜정이는 제가 무시하는데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솔직히 그간 알아왔던 정도 있고 걱정은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혜정이 얼굴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혜정이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얼굴 왜 이래? 남편이 그랬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왈칵 터트리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단 토닥여 주었죠. 혜정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다 털어놔봐라 했어요. 혜정이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빚이 생겨버렸대요. 혜정이한테 가게 보증금이라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다고 난리를 쳐서 가게도 정리하고 남편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까 수입이 전혀 없어졌고 돈이 없어 굶게 생겼는데도 남편은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다니더래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길래 돈 벌어오라고 하니까 사업도 다 정리하고 빚만 남았다면서 술이나 먹고 살란다 하더라는 겁니다. 혜정이가 속이 터질 듯 답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뭐 먹고 사냐고 하니까 남편이 혜정이 보고 술집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대요. 네가 가진 명품 가방만 팔아도 얼마겠냐고 사치를 그렇게 하니까 빚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 혜정이 탓을 하더랍니다. 돈 팍팍 벌어다 줄 때 적금이라도 꾸준히 부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친구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모자라서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혜정이 남편이 자기한테 손찌검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심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혜정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혜정이를 돌봐줄 가족도 없었거든요. 혜정이 남편이 혜정이 보고 부모도 없이 술집에서 일하던 거 걷어줬더니 기어오른다고 막말을 하면서 자존심을 짓밟았대요. 결국에는 진단서 끊고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남자 쪽에서 위자료 내놓으면 이혼해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소갈이 하다가 문득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혜정이한테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냐고, 설마 그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지내는 거냐고 물어봤죠. 혜정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갈 곳이 없어서 모텔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근데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대충 이야기를 하고 집에 데려왔죠.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성품 자체가 모질지 못해서 그런 건지 며칠만 지내게 해주자고 하더군요. 저희가 쓰지 않는 작은 방이 있어서 나중에 아이 생기면 주려고 한 방이거든요. 그 방을 치워서 혜정이에게 쓰라고 했더니 고맙다면서 몇 번이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존심 하나는 하늘을 찌르던 계집애가 저렇게 풀이 확 죽어서 나타나니 마음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나간 애가 저녁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온 거냐고 하니까 혜정이가 딱 한 잔만 더 마셔주면 안 되냐고 하대요. 속이 상해도 엄청 상했나 보다 싶어서 한 잔만 같이 하자고 남편은 먼저 자러 들어가고 저는 혜정이랑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인데 전 남편이 배임 및 횡령으로 구속 수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 자체는 쉽게 될 것 같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 건지 또 막 울더라고요. 그런 혜정이를 다독여주다가 저도 술이 많이 취한 건지 깜빡 거실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래서 잠에서 깼죠. 안방으로 가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침대 옆자리를 보고 있는데 혜정이가 떡하니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눈만 멀뚱멀뚱 뜨는데 남편이 혜정이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괜히 눈도 못 뜨는 척하면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침대 생활을 오래 해서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착각해서 침대에 기어 들어왔나 봐. 작은 방에는 침대가 없었거든요. 술 취해서 헷갈렸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찜찜했지만 어쩌겠어요.
혜정이도 저도 이미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가라고 쫓아내고는 남편 옆에 누웠죠.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 뒤척이면서 아이씨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욕을 입에 전혀 담지 않는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짜증을 확 내면서 말했어요. 아니, 혜정 씨가 야무전히 누워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건드리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놀래서 소리 지른 거라니까. 아, 찝찝해 진짜. 그러면서 언제까지 혜정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술 먹는 내내 저한테 혜정이가 넌 좋겠다. 직장인은 월급 밀릴 걱정 없잖아. 나도 직장인 만나서 결혼할걸. 내가 왜 사업가랑 결혼했지? 직장인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남의 돈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한 건데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으면서 직장인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업가가 최고라더니 하면서 약 올리기만 했었고요. 혜정이는 사업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말을 나눈 다음 제 침대에 누워서 남편을 더듬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찝찝한 거죠. 다음날 혜정이가 저한테 눈 뜨자마자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도 출근하는데 혜정이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길래 저는 혜정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필요 없고 오늘 같은 실수가 2번 생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지 않겠냐고요. 통장으로 30만 원 보내놓을 테니까 모텔에 가든 찜질방에 가든 일단 나가달라고 했죠. 혜정이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니까 저도 더 심한 소리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길로 집을 나간 혜정이는 결국 술집을 운영할 때 알았던 다른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도움으로 원룸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돼서 잠자리는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술판만큼 실적대로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흐지부지 되었던 아이를 갖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어요. 우리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뜨뜨미시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양가에서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계획이라는 게 저 혼자만 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긴 걸 혹시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생긴 건 꿈에도 몰랐기에 왜 생겼냐고 언제부터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같이 일하던 부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실적에 대한 압박이며 업무량이 몇 배나 늘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넌지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대 초반만 됐어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하겠는데 나이 38살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막막한 거죠. 물론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400만 원 내외로 벌고 있으니까 당장 둘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긴 했죠. 그래도 남편이 꼬박꼬박 벌어오던 월급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우리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잖아요. 대출도 거의 갚았지만 조금 남았고 아이까지 생기면 나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돈 걱정이 먼저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반대하고 싶다. 지금 와서 어디에 새롭게 취직을 하겠냐고 했어요. 다른 회사라고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뭘 하고 싶냐고 하니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서 무슨 가게를 차리겠다는 거냐고 하니까 음식점을 차리고 싶대요.
음식점은 뭐 아무나 하는 건가요? 절대 반대라고 말렸죠. 남편이 특색 있는 요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저도 조금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말로 당신이 자격증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거나 팔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돈만 날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요리 한 번을 한 적이 없고 설거지 한 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무슨 음식점 장사를 하겠다고 하냐고 양심 좀 챙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비싼 안주랑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용 라운지바 같은 걸 운영하고 싶다고 하대요. 어차피 안주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주류 종류만 잘 갖다 놔도 장사는 잘 될 거라면서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곳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고 조용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술집이라면 혜정이부터 떠올랐기에 절대 안 된다고 술집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싸움만 내리하고 저는 미용실에 출근을 했는데 혜정이가 머리를 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새로 옮긴 가게에서 돈을 좀 버는 건지 어느 날부터 다시 본인을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리를 만지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니까 혜정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라운지바 같은 걸 차리고 싶어 한다고요. 혜정이가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면서 그런 곳이 장사가 잘 된다고 술집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에게 팁을 좀 주고 싶으니까 한번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죠. 직장을 그만두게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업을 시킬 마음도 없다고 괜한 헛바람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망할 계집애가 꾸역꾸역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라운지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아이디어 너무 좋더라. 요즘은 소규모 가게도 많이 늘었고 가격만 좀 비싸게 해서 팔면 엄청 남는 장사야. 그 말에 남편 눈이 반짝이더니 둘이 무슨 절친이라도 된 거 마냥 가게 이야기를 막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가게는 어떤 것 같냐 하고 혜정이는 너무 좋다 하면서 술 유통 쪽에 관심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둘이 번호 교환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는 저만 완전히 속 터지고 환장하는 거죠. 그 뒤로 남편이랑 혜정이랑 둘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것 같더니 따로 만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당장이라도 가게를 낼 것처럼 굴었고 혜정이는 술 장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술 유통업체를 끼고 해야 된다면서 이리저리 소개를 시켜주고요. 제가 그때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화도 내고 애원도 하고 남편을 다잡았죠. 남편에게 장사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영업하지 않겠냐고 누가 회사 다니겠냐고 했어요. 이미 남편은 마음을 굳힌 건지 뭔지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는데 왜 마음을 몰라주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단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저러니까 말리는 거죠. 남편은 정말 서운하다 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저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먹서먹한 부부관계가 유지된 지 2달 만에 남편이 통보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냈고 처리까지 다 되었다고 퇴직금을 받았고 이걸로 가게를 차릴 거야 하고요.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랑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서 곧 들어오겠지 두고 보자 절대로 반대한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댁에 갔나 싶어서 은근슬쩍 안부 전화하는 것처럼 연락을 했는데 시댁에도 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속이 타서 결국엔 2주일째 되는 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시큰둥하게 저한테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관심도 없더니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이게 몇 년을 같이 산 부부가 할 이야기인가 싶었고요. 남편한테 전화로 이야기하면 오해가 쌓일 것 같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알겠대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될 일을 굳이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나가서 만났습니다. 저한테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게 자리 괜찮은 걸 봐서 계약까지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부동산을 엄청 돌아다녔고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 업자까지 다 만나서 계약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버려놓은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실망했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기가 원형 탈모까지 왔다고 회사 일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돈거릴 수가 있냐고요. 한동안 생각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며칠 더 밖에서 지내겠다고 통보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며칠 더 지내겠다는 말은 즉슨 저와 별거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속으로 저도 자책을 많이 했죠. 돈거릴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하고도 2주일이 더 지났을 때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쓸쓸해서 오랜만에 혜정이나 볼 겸 술을 잔뜩 사들고 혜정이가 사는 원룸에 찾아갔어요. 벨을 누르니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이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달 음식이라도 시킨 거였는지 지갑을 열면서 나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남편은 러닝 셔츠 차림에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행색을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정이도 잔뜩 굳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가서 혜정이의 머리채를 잡아 낚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그만두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질어질했죠. 남편이 혜정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혜정이 뱃속에 지금 내 아이가 있다고. 그만둬. 아이라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 혜정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날 혜정이를 만났고 그날 혜정이네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니 그대로 둘이 같이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계속 식당은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데 혜정이는 다 잘 될 것 같다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혜정이에게 빠져들게 된 거죠. 저를 만나서 생각 정리를 해야겠다고 한 것도 혜정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혜정이 옆에 있으려고 술을 쓴 거였어요. 둘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운명의 상대를 이제야 만난 것 같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대요. 하룻밤 사이에 덜컥 임신을 했는데 이게 운명의 상대가 아니면 뭐겠냐고 임신 8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겠대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 아파트 정리하면 훨씬 더 나올 거야. 그거 너 다 가져. 대신 우리 깔끔하게 이혼만 하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와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3일은 내리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돈도 개뿔 없고 일도 때려치운 백수새끼 제가 데리고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횡령 및 배임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는 친구의 전남편이 생각나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의 이혼 소송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싸움으로 이혼 마무리가 되지 않고 개싸움 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혜정이가 지금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 걸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쪽도 소송 뒤집으세요. 그 말에 혜정이 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혜정이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뒤집어 씌운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증거라고 하니 혜정이 측에서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소송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혜정이는 호적으로 묶일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무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차근차근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처음 살 때보다 시세가 올라서 집을 팔아 대출금을 모조리 갚고 남은 돈은 남편의 바람대로 제가 다 가졌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투룸을 얻은 뒤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죠. 혜정이는 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요. 시댁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죄의 전화를 거셨어요. 앞으로 아들 새끼는 없는 셈 치고 살 거라면서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데 보태라며 2천만 원이나 제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뭐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혜정이는 이혼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이 남편이 감옥에서 자기 빚 갚게 2억을 해주면 그땐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대요. 유책 배우자로 찍힌 혜정이는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이혼 소송도 못하고 이혼 자체에 희망이 없으니 난리가 났고요. 제 전남편 또한 자기 자식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게 생겼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죠. 결국 다시 대출받고 퇴직금 받은 거며 뭐며 수중에 있는 돈 다 합쳐서 2억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없는 자식 취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지키신 건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이혼을 서로 마무리 짓고 혼인신고만 겨우 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직장 때려치우고 백수의 빈털털이지 가게 내려고 계약금은 죄다 걸었는데 2억 주느라 돈 써서 무산됐지. 친구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술집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대요. 전 남편은 재취업하려는데 받아주는 곳은 중소기업 뿐이고 월급은 250만 원이고요. 둘이 허구한 날 싸운다는 소문만 건너 들리더라고요. 저는 뭐 그 이후로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랑 시댁에서 미안하다고 준 돈에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돈까지 합쳐서 돈 굴리면서 살아요. 대출금은 다 갚았고 남은 돈으로 재테크 해가면서 살살 불리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여전히 예약 손님 가득이고요. 100세 시대라는데 제 인생 아직 30대 후반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으니까 용기 내서 좋은 사람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사랑하는 예비사위를 고발하고 파혼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 52살까지 살아오면서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범죄 소식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긴 해도 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제가 한참 청춘일 때도 무서운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도 뻔뻔하게 잘못을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도 예전 못지않게 식겁할 만한 짓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심장이 떨려서 차마 못 그러겠던데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갖고 있으면 그리 대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글로 쓰는 거랑 직접 경험하는 것이 확연히 다를 거 알지만 그래도 이론상으로나마 다들 이런 젊은이 조심하라고 공표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세상 물정에 관대하신 분들 제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겐 아주 똑부러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도 제 품에 있죠. 딸이랑 그 밑에 아들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딸이 직장을 다닐 때 아들은 겨우 중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면 자주 싸웠겠지만 나이 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니 딱히 부딪힐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에게 또 다른 엄마 노릇을 해줘서 제가 육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집 장녀는 저희 부부에게 자랑거리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냐면 자기 남동생의 용돈을 혼자 책임질 정도로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육아지옥에서 벗어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준 착한 딸입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키우면서 장남 10명이 부럽지 않았어요. 행동대장 우리 딸은 언제나 씩씩했고 야무져서 그런 장녀를 두고 저희가 참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조금만 모르는 걸 물어봐도 딸이 다 해결해주고 필요한 게 생기면 딸이 알아서 주문해주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딸을 저희 부부의 선생님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듯 딸의 성격은 두말할 것 없이 착하고 싹싹했는데 뿐만 아니라 얼굴도 예쁘고 날씬해서 항상 남편이랑 제가 장녀를 두고 남주기 아깝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결혼시키기 싫었다는 뜻이죠. 물론 그건 저희 바람이었고 저희는 딸의 행복을 위해 딸의 길을 전적으로 응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 같지 않게 안타까운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항상 응원하고 싶고 자식의 뜻을 존중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자식이 엉뚱한 길을 가려 할 때면 말리고 싶은 것도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한없이 대견스럽고 만점짜리 우리 딸에게도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딸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 하나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함이라고 봐요. 충분히 연결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딸이 남자 보는 눈 없다는 건 그동안 저희가 딸의 연애를 간섭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딸이 남자가 생겼다고 저희한테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그게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예요. 제 딸은 원래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취를 하지 않던 아이입니다. 그런 딸이 직장을 가고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한두 번씩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딴짓을 잘 안 하던 딸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선 늘 바람직했던 딸이기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딸이 하는 모든 일을 신뢰하여 크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즘 뭐 하느라 집에 잘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창 청춘인데 남자친구 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딸이 연애를 해도 저희한테는 딱히 말을 안 해줬는데 그날은 말을 해주길래 그것만으로도 고맙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딸이 지난번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 남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네요. 딸 얼굴이 가족과 있을 때 행복한 모습과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표정만으로도 남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저도 아쉽기는 했지만 유독 남편이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원래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아빠들이 속 많이 썩지 않습니까? 그런 아빠 마음도 모르고 딸은 그저 우리에게 결혼할 남자를 소개하고 싶어 들떠 있었는데요. 언제 시간 돼? 남자친구는 지금 한창 장사 비수기라서 아무 때나 시간 가능하대.
나랑 동갑인데 훨씬 오빠 같고 듬직하다? 결혼하면 아마 직장 옮기고 남자친구랑 장사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엄마 아빠도 시간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둘이서 날짜 한번 맞춰봐. 남자친구 되는 분은 뭘 좋아한다니? 이왕 식사 준비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해주고 싶네. 뭘 그렇게까지 대접해? 원래 그 나이에는 뭐든 다 좋아하고 잘 먹어야 될 나이야. 알레르기 있는 게 아닌 이상 편식하는 남자는 별로다. 내가 저 한우 주문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밑반찬 몇 개만 준비해요. 남편이 순간 딸의 남자친구를 대놓고 탐탁지 않아 하는 티를 내는 걸까봐 걱정했는데 한우를 준비한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놓였고 무엇보다 딸이 신이 나서 아빠 최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어요. 씁쓸해 보이던 남편은 그래도 딸이라고 보내야 하는 순간까지 사랑만 주고 싶었나 봅니다. 저랑 남편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애써 딸의 사랑을 축하해줬어요. 아, 물론 남편이 그날 새벽에 화장실에서 우는 것 같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별로 예비 사위와의 만남이 기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위를 만나는 날도 별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잡아놓은 날은 성큼성큼 빠르게도 다가왔고 저희는 또 한 번 속상함을 달랬죠. 딸이 예비 사위라고 데려온 총각은 겉모습이 참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큰 자식인지 우리 딸 못지않게 때깔이 고왔고 우리 딸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당연히 우리 딸이 아까웠지만 일단 예비사위 첫인상만 봤을 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왕 결혼하는 거 상대가 외적으로도 깔끔한 사람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비사위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수려한 외모만이 장점은 아니더라고요. 젊은 총각이 말은 또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저녁상 앞에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어머니께서 미인이셨구나. 어쩐지 유형이 너무 예뻐서 누굴 닮았나 했거든요. 어머니랑 정말 판박인데요. 어머니는 나이 안 먹으세요? 어쩜 피부도 30대 같으실까? 입에 바른 아부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립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같이 식사하는 내내 그 분위기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 상황에 저희가 술까지 깃들였다 보니까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식사 자리에서 내내 딸보다 제게 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인 장모한테 점수를 따고 싶어하는 예비 사위의 노력이 보이는데 얼마나 하는 짓이 예뻤는지 모릅니다. 예비 사위의 그런 애교가 귀여워서 한눈 팔고 있느라 제가 차마 신경 못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을 뒤늦게 돌아봤는데 남편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차마 몰랐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남편을 신경 쓰느라 그 자리를 잘 즐기지 못했어요. 남편 식사 챙겨주고 말 한마디 덧붙여주고 하느라 분위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만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정리했는데요. 그때 예비사위가 취해서 더 거침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를 한 번씩 안아주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꼭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장인 장모 같은 분을 부모로 모시면서 이 집 식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좀 귀여워 보였는데 남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비사위랑 배웅하러 딸이 같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에 가버리는 거 있죠. 저는 얼른 남편 뒤를 따라가 남편한테 슬쩍 예비사위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던 남편이 좀 뜻밖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녀석 대체 뭐야? 어른 앞에서 너무 경우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못 느꼈어? 아무리 그래도 장모 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함부로 당신 손을 덥석덥석 잡고 말이야. 그건 그냥 사람이 워낙 넉살이 좋아서 그런 것 같던데? 그 친구가 당신 손도 잘 만지더구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당신은 모르지. 남자는 남자가 알아. 미인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밥상머리 앞에서 장모될 사람한테 말끝마다 진짜 예쁘다 곱다 이 소리야. 배때기에 기름칠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순간 남편의 툴툴거림이 질투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질투하냐고 물어봤어요. 질문은 제가 했는데 제가 물어도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십 년이나 같이 한 이불 덮고 살았는데 연애 때나 하던 질문을 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든 제 말에 남편도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자기는 예비 사위 인상이 계속 별로였다고만 변명했습니다. 그날 남편 반응이 너무 웃겨서 배꼽 잡느라 예비 사위의 특이점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다 늙은 나이에 남편과 이런 대화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고, 오히려 그런 건더기를 준 예비 사위가 다시 한번 더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비 사위가 딸이랑 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근데 지난날에 남편이 예비 사위 태도로 한 소리해서 그런지 그날 저도 모르게 예비 사위 태도에 신경이 쏠리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처음에 살갑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날도 음식하는 제 옆을 맴돌면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남편 말대로 진짜 저를 아무렇지 않게 만지더라고요. 칼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손 얘기로 물꼬를 트더니 순식간에 제 손을 잡아가며 또 칭찬을 해줬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장모님. 진짜 손만 보면 아가씨인 줄 알겠어요. 장모님만의 젊은 비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유영이도 유독 나이에 비해 동안이잖아요. 남편 말만 아니었으면 이런 장난도 그저 예비 사위의 유쾌한 농담으로 넘겼을 텐데 희한하게 그날은 첫 대면과 기분이 달랐습니다. 남편 경고가 컸던 것 같아요. 예비 사위가 별다른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찜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아닌 척 예비 사위의 손길을 슬쩍 빼면서 옷에 음식물 튄다고 가서 다른 일 좀 도와달라며 예비 사위를 거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내 딸의 배우자 될 사람이고 우리에겐 예비 사위인데 제가 이런 불순한 방향으로 엄한 사람을 경계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사위가 제게 찝적대는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도 아니고 어른이 돼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우리 식구 될 사람을 대면대면하는 건 좀 아니라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딸이 데려온 사람인데 우리 애가 어디 개념 없는 남자를 몰고 왔겠습니까? 이러다 괜히 생사람만 잡는 것 같아서 저는 금세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니 예비 사위의 친밀감이 또 그냥 별것 아닌 애교로만 보이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여전히 예비 사위에게 크게 마음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위도 장인어른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가까이 잘 못 가더라고요. 젊은 총각이 그저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의 부모에게 점수 좀 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을 몇 번 설득하며 우리 식구 될 아인데 너무 무섭게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그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럴수록 무한할 예비 사위를 위해 제가 더 챙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예비 사위와 자연스레 더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건 제 입장에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데 예비 사위가 평소에도 딸이랑 우리 집에 자주 오긴 했거든요. 제가 요즘 애들 가치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딸이 없는 예비 처갓집에도 사위가 아무렇지 않게 혼자 방문하기도 하나요? 예비 사위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니까요. 저는 살짝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이 어쩐 일이야? 오늘 유영이 회사 워크숍 가서 없는데 연락 못 받았니? 알죠. 없는 거 알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장모님 심심하실까봐요. 사실 저도 오늘 장사 쉬는 날이라 놀 사람 없기도 하고 마침 장모님 생각 나더라고요. 오늘 저랑 놀아주실 거죠? 살가워도 이렇게 살가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굉장한 친화력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사람들은 원래도 의심이나 경계가 많아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먼저 손 내밀어주는 예비사위 성격이 고맙다가도 한편으론 좀 낯설고 부담되기도 했어요. 좋게 비유하자면 마치 주인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강아지 같다고나 할까요? 일단 저희 집을 찾아온 손님이니까 대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라고 밥은 먹었냐고 제가 예비사위를 챙겼는데요. 예비사위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저를 따로 방에 부르더니 예비사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정말 미친놈 아니야? 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신부 쪽 집을 들락날락해. 결혼해도 오기 불편해야 되는 게 처갓집이야. 우리를 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밥 먹일 생각 말고 당장 내보내. 나쁜 의도로 찾아온 거 아니잖아. 다른 집 사위들은 아예 처갓집 대문짝만 봐도 가기 싫어서 마누라랑 싸우기도 한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사위는 얼마나 기특해. 마음 좀 좋게 먹어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워하려고. 이러면 우리 딸도 속상해해. 저는 흥분한 남편을 최대한 진정시켰습니다. 제 눈에는 예비사위가 진짜 말 그대로 넉살이 좋고 우리를 좋아해줘서 적극적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의심을 잠재우느라 그 시간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의 흥분을 잠재우긴 했지만 마음은 돌리지 못해서 방 밖으로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남편은 빈정이 상해 방에서만 TV를 봤어요. 어렵게 찾아온 예비사위를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예비사위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비사위가 TV 영화를 쏘겠다고 해서 제가 잔치국수를 만들고 같이 먹으면서 TV를 봤거든요. 당연히 남편 방에도 국수를 넣어줬고요. 아무튼 둘이서 한참 TV 영화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 제가 아들 급식 돈 넣어주는 날이라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다 말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을 했습니다. 얼마를 넣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잠깐 방에 갔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계좌이체를 했어요. 무방비하게 비밀번호까지 드러내면서 이것저것 누르고 송금을 완료한 뒤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요. 그 순간 급하게 고개를 획 돌리는 예비사위를 목격했습니다. 뭔가 쎄하더라고요. 왠지 예비사위가 제 폰을 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은 촉이 오는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고 예비사위가 마지막까지 눈길을 두고 있던 곳이 희한하게 제 폰 화면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본래 의심 많은 타입이라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도 알게 모르게 불안감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설마 내가 계좌이체하는 내내 보고 있었나? 고작 이 증거 없는 의심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다가오는 건지 그 뒤로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고 예비 사위의 살가운 대화 시도에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사람을 잘 믿지 않는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딸입니다. 제 남편도 완전히 믿지 않고 오로지 딸에게만 강력한 신임을 갖고 있을 만큼 쉽게 제 자신을 다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비사위에게도 적당한 맞대응만 해줬던 거지 그놈을 믿고 말고 할 만큼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사위에게 의심 먼저 들어버리니 예비사위와 겨우 가까워진 사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말았지 뭡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쩌지 못했던 건 예비사위는 딸이 선택한 남자잖아요. 제 기분이 찝찝하더라도 딸보다는 제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그냥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날짜까지 잡고 저랑 남편은 상견례 때 입을 옷을 맞추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했어요. 직원에게 복장을 추천받고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한도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속 한도 부족이래요. 제가 분명 집에서 나올 때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든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직원한테 계속 부탁하는 것도 민폐고 직원도 난감해하길래 급하게 뱅킹 조회를 해봤는데요. 충격이게도 겨우 7,000원 돈만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 일단 옷 사는 건 보류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혹시 돈을 다른 곳에 옮겨둔 건 아닌지 뱅킹이랑 통장을 뒤져서 확인했어요. 남편도 큰 돈이 없어진 거라 꽤 놀라서 경찰 신고하자고 난리더라고요. 대체 우리 말고는 손댈 사람이 없는데 그 돈이 어디로 솟은 거야? 딸내미도 그 통장 모르잖아. 당신 정말 그 계좌에 돈 둔 거 맞아? 우리 말고는 이 통장을 모른다. 남편의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섭게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비사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내 남아있던 불길함이 있었잖아요.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혼자 찾아온 날 저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예비사위가 제 폰을 몰래 훔쳐봤던 게 그리 불안했는데 그게 왠지 1,000만 원 실종과 연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저 제 추측일 뿐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던 상태가 아닙니까? 다짜고짜 예비사위를 붙잡아다가 몰아붙이는 건 자칫 딸과의 사이마저 틀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딸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현명한 딸이라면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분명 똑소리 나는 해결책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딸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날 생전 처음으로 딸의 낯선 이면만 마주하게 되었는데 딸이 뭐에 신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고작 그런 걸로 예비사위를 의심해? 걔가 엄마 폰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다 엄마 망상 아니야? 괜히 생사람 잡지 마.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집 돈을 훔쳐. 그 사람 연매출 억 단위야. 망상이라니. 그때 분명 엄마가 이체하는 걸 훔쳐보는 것 같더라니까. 너도 없는데 우리 집 찾아온 것도 이상하지 않아? 아빠가 계속 그놈 어딘가 의심스럽다고 했었거든. 그건 아빠가 내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드니까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거고 말 조심해. 내 남자 욕하는 건 나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 될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 수가 있어? 사람 보는 눈도 없으면서 자꾸 이러면 나 몰래 결혼할 거야. 전적으로 예비사위 편을 들면서 저한테 대드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딸은 사춘기 때도 부모님께 효도하던 착한 아이였거든요. 고작 몇 달 만난 남자친구 때문에 부모한테 바락바락 소리치며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딸을 보고 저랑 남편은 크게 서운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1,000만 원이 털렸다는데도 자기 남자만 신경 쓸 수 있는 걸까요? 딸한테 이런 표현을 쓸 줄은 몰랐는데 그 순간 서운함을 넘어 정까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뒤론 딸에게 감히 예비사위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직접 사위를 시험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사위한테 저는 일부러 1,000만 원 도둑 맞은 걸 고스란히 알려주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이렇게 큰 돈을 도난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네는 사장하는 사람이라 젊고 똑똑하니까 이런 일에 대해 잘 알지 않아? 자네가 경찰에 좀 신고해주라. 나는 손이 떨려서 도무지 뭐라고 말도 잘 못할 것 같아서. 네, 장모님, 일단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어떡해요. 진짜 놀라셨겠어요. 우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신고 접수할게요.
저는 예비사위한테 신고를 부탁하면서 일부러 표정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직접 신고를 부탁했던 것도 일종의 미끼였어요. 예비사위가 훔친 게 맞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따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제자로 신고 들어온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피해액이 1천만 원인 절도 사건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런 신고 들어온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다 싶어서 저는 이 통화 내용을 퇴근하고 온 딸에게 들려줬어요. 딸이 처음에는 제가 또 예비사위를 의심하는 것 같자 성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려주는 통화 녹음을 다 듣더니 살짝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이것 봐라. 내가 분명 그놈한테 신고해달라고 했고 그놈도 신고했다고 했잖아. 너도 그 자리에서 들었으니 알 거 아니야. 근데 왜 신고 접수가 안 됐냐고. 이래도 김서방이 안 수상해? 오해한 거겠지. 경찰들이 신고를 한두 건 받는 것도 아닌데 경찰 실수로 누락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내가 다시 신고할게. 만약 남자친구 짓 아니면 엄마 아빠 가만 안 둬? 나 집 나갈 거야. 딸의 발언은 여전히 예비 사위를 믿고 있었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딸이 처음보다는 흔들리는 태도를 보여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고 딸이 예비 사위한테 냅다 얘기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일하게 딸만은 뭘 하든 다 믿어줬는데 이젠 딸까지도 못 믿는 지경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이제 남자의 눈이 멀어 상황 분간 못하는 딸도 못 믿겠기에 딸한테는 고분고분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대답한 뒤 제가 따로 전화해서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였어요. 딸이 동생한테 쓰라고 400만 원을 넣어둔 통장이 있는데요. 딸이 한날 돈을 입금하려고 ATM 기기를 찾았다가 그 안에 4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고 다급히 집에 와서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당연히 딸이 들고 있는 데다가 카드는 딸 하나, 우리 부부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딸이 우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안 했다는 증거를 당장 댈 수 없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것마저 사위짓 같더라고요. 제가 뱅킹 비밀번호까지 훔쳐보면서 1,000만 원을 빼갔던 강 큰 놈이 400만 원이라고 못 훔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딸한테 또 한 번 사위짓이 아니냐고 의심을 해봤어요. 딸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각오까지 해야 했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딸이 그 수상쩍은 예비사위와의 결혼을 포기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번엔 딸의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 말에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뭔가 생각을 하는 듯 잠자코 머리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하는 소리가 안 그래도 그 통장의 존재를 사위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지갑에 카드를 찾아봐야겠다며 잠깐 자리를 떴는데 지갑 확인한 딸이 카드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걸 확인했고 그제야 딸도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루 뒤 예비 사위 차의 블랙박스에 있던 칩을 몰래 들고 와 확인까지 했어요. 저희 식구가 같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사위가 뜬금없이 잘 가지도 않는 편의점을 들린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런 포착을 하지 못했으나 사위를 잘 아는 딸의 입장은 달랐어요. 딸이 놀라면서 말을 하길 사위는 평소 담배도 피우지 않아서 편의점 같은 데를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들으니 확실히 예비 사위의 동선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딸은 단순히 예비 사위의 편의점 방문만으로 의심을 끝내지 않고 돈이 빠져나간 일자와 편의점 간 일자를 비교를 하여 비슷한 시간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이것이 진짜 반박 못할 증거였습니다. 큰 돈을 잃어버린 거라 못 찾으면 어쩌나 했는데 범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신고만 하면 될 일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크게 안심하면서 딸한테 고생했다고 알아봐줘서 고맙단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묵묵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고 저희 말에 답을 못하더라고요. 혹시 예비 사위의 실체에 충격이 심한 건가 걱정이 되어서 딸 앞으로 몸을 낮췄더니 딸 눈시울이 울긋불긋한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 딸? 엄마 아빠가 너무 다그쳐서 그래? 엄마 아빠도 웬만하면 딸이 사랑하는 남자 보듬으려고 했어. 근데 도무지 내 귀한 딸을 그런 찝찝한 놈한테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해. 엄마 아빠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었을 텐데 내가 남자 하나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렸어. 못 믿어줘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 자식 해결할게. 피해줘서 진짜 미안해. 딸은 충격이 컸는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저랑 남편이 딸을 많이 위로해줬어요. 저희도 딸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사죄하며 오는 건 저희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드디어 예비 사위와 갈라서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자기는 예비 사위를 끝까지 믿어주었는데 그만큼 뒤통수도 크게 맞은 느낌인가 보더라고요. 많이 화가 나서는 그냥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진 않아 했습니다. 딸이 무슨 큰 사고라도 칠까봐 남편은 웬만하면 설득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했는데 저는 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뭘 하든 네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라며 응원했습니다. 그 뒤로 딸이 예비 사위를 데리고 집에 올 때마다 돈 얘기를 자꾸 했어요. 예비 사위가 충분히 숨막힌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집요하게 도난당한 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몇 번 그렇게 찔러봤기 때문인지 사위가 어느 순간 눈치가 보였는지 갑자기 저희 집 오는 발길을 끊더군요. 저희는 1,400만 원을 훔쳐간 사위놈을 어떻게 처단할까만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좀 추접스럽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특히나 딸이 사위를 용서 못하겠다고 최대한 추접스럽게 벌을 주고 싶다 그랬거든요. 우습게도 때마침 TV에 변비약이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딸이 설사하기 좋겠다고 소리치더라고요.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만 없었지 참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다시 딸을 믿었고 딸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 사위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야 됐어요. 아들 생일이라 뻥치고 식사 자리에 가장해 예비 사위를 초대하게 되었죠. 아직 우리 딸이랑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 예비 사위가 우리 집 행사에 참석은 하더라고요. 남의 집 돈 훔쳐가 놓고 여전히 결혼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딸이 시킨 대로 예비 사위 미역국에만 설사약을 잔뜩 탔어요. 사위는 초반에 들어오면서 쭈뼛거리며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우리가 별일 없이 살갑게 대해주자 완전 경계를 놓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친화력 좋은 예비 사위가 사실은 세상 멍청한 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모릅니다. 예비 사위는 다시 우리 식구 사이에서 대화를 주도하며 혼자 신나서 맛있다고 밥을 퍼먹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생일 선물이라고 돈을 챙겨주더군요. 저 돈도 사실은 우리 돈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우리 돈이라고 봐야겠네요. 1,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예비 사위에게 매여있는 그만큼의 몫은 당연히 우리 거여야 되잖아요. 식사를 거의 마무리해갈 때쯤 저는 아들에게 더러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40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사위가 한 번씩 화장실을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길 반복하는 겁니다. 배앓이를 시작한 거겠죠.
처음엔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던 예비사위도 계속 배가 아프니 나중에는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본색이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저한테 무슨 짓 한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왜 나만 이러는 건데요? 다 멀쩡한데 나만 이 난리인 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제 음식에 뭘 탄 거예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뭘 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그리 무섭게 몰아세우는 거니?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 음식에 장난질하는 사람한테 무슨 예의를 지킵니까? 무슨 짓 했는지 당장 말해요. 사람한테 해코지했다고 신고하기 전에. 신고 얘기가 나오자 저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누굴 신고한다는 건지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이 예비 사위 말하는 폰세에 열이 받아서 냅다 사위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감히 장모가 사랑으로 준 밥을 의심해 남의 집에서 똥이나 쳤싸면서 말이 많네. 먹고 싸게 놀게 해줬더니 우리가 네 밥으로 보여? 어디 건방지게 시도 때도 없이 기어올라? 예비 사위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희에게 더 따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상태가 영 말이 안 해였던지라 결국 기력 다 빠진 상태로 집을 기어나갔어요. 그날은 그렇게 돌아간 듯 했지만 아무래도 많이 화가 났던 건지 예비 사위가 다음날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고의 같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장모님 짓 맞죠? 대체 왜요? 제가 뭘 했다고 개념 없게 그런 장난질을 해요. 그래, 나다. 개념 없는 거 잘 느껴졌니? 네가 먼저 개념 없게 남의 돈 훔쳐갔길래 나도 한번 해봤다. 개념 없는 놈한테는 개념 없게 맞장구 쳐줘야 된다더라, 우리 딸이. 뭔 개소리야. 내가 뭘 훔쳐요? 증거 있어요? 장인 장모한테 점수 좀 따려고 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증거 있든 말든 중요하니? 이미 네가 어제 나를 파렴치한 가해자 취급하지 않았어? 그런 장모가 앞으로 뭘 더 할 줄 알고 겁도 없이 장가를 오겠대? 네가 1,400만 원 훔쳐간 거 맞잖아. 그렇게 원하는 증거도 다 갖고 있는데 계속 발뺌하지 마라. 네 처지만 더 불쌍해질 뿐이야. 알아보니까 억대 자산가도 아니더구먼. 이건 딸한테 들은 새 소식이었는데 딸이 예비 사위한테 뒤통수 맞고 예비 사위의 실체가 자기가 아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뒷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렇게 발견한 사실이 장사 매출 연 억대라는 게 거짓이라는 거였어요. 장사치는 맞지만 실상은 팔이 날리는 꼴이었고 적자가 나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딸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건 예비 사위가 자기 친구한테 부탁해서 잘 나가는 친구 매장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네요. 알아낼수록 얼마나 기가 찬 놈이던지. 하긴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한 놈이니까 증거가 있다는데도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범행을 발뺌하는 거겠죠. 어디서 자꾸 구라를 치는지 모르겠네. 증거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을 리 없죠.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동안 알랑방귀 끼면서 구토 나올 것 같은 칭찬도 해줬잖아요. 쭈글쭈글한 아줌마한테 아가씨 같다고 칭찬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어쩜 이렇게 통했을까. 우리도 너 겉만 번지르르하고 주둥아리 너무 싸게 놀려서 우리 딸 짝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꼬리 잘 흔드는 똥개 같더라고. 근데 그걸 자기가 사위 노릇 잘한다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 저도 이렇게 막말하는 게 힘든 사람이었지만 예비 사위처럼 하찮은 사기꾼한테 더 하찮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예비 사위를 개무시해 줬습니다. 그리곤 어쨌든 네가 1,400만 원 가져가는 바람에 돈 없어져서 결혼 못하게 됐다며 파혼을 선언했고 앞으로 우리 집도 대문도 돌아보지 말라고 부정 탄다고 쐐기를 박아줬어요. 그러자 예비 사위가 제 말을 비웃으면서 웃기는 소리 말라고 1,400만 원 없어도 이 집 잘 사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떵떵거리대요. 유영이랑 재산 다 깠거든요. 엄청 애지중지하는 딸이라면서요.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 둘이서 이 집 팔아서라도 결혼식 해줘야죠. 솔직히 두 분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남은 생인 딸이 더 잘 살도록 어떻게든 퍼부어주려고 해야지. 그딴 배짱도 없는 부모면서 딸 아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비 사위는 갈수록 더 미친 망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에 숨어서 우리 대화만 듣고 있던 남편이 분노를 못 참고 뛰쳐나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예비 사위에게 손찌검하면 예비 사위가 괜히 신고하는 만에 난동 부릴 것 같아서 제가 남편더러 방에 숨어 있으라고 했거든요. 뛰쳐나온 남편은 역시나 바로 예비 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눈을 부릅떴지만 제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함부로 예비 사위에게 손을 대진 않았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듣자 하니까 갈수록 정신 나간 소리만 해대네. 재산을 다 깠다는 놈이 네 주머니에 똥파리 날리는 건 왜 말 안 했냐? 거지 새끼라서 우리 집 와가지고 밥 처먹고 실실거렸나 본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내버려둔 줄 알아? 젊은데도 고작 깡통밖에 안 되는 네가 불쌍해서 내버려둔 거야. 아씨, 말 심하게 하시네. 누가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장인어른이야말로 깡통 아닙니까? 멍청하게 두 눈 뜨고 1,400만 원 뺏겼잖아요. 자기 주머니 간수도 못하면서 어디서 가짜는 꼰대질이야?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예비 사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도 그 순간 예비 사위의 만행을 더 이상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주먹 한 대 맞고 얼얼하게 서 있는 예비 사위의 발등을 콱 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가 비명을 지르면서 구부러지더라고요. 쓰러진 예비 사위를 남편이 다시 붙잡고는 결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예비 사위가 우리들 공격에 머리 끝까지 열받았는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멘트를 날려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똑똑해서 1,400만 원 잘 훔쳐냈다는 거냐? 고작 남의 돈 훔쳐서 입에 풀칠하는 새끼면서 뭘 그렇게 있는 척 똑똑한 척이야? 비렁뱅이다 보니 눈앞에 있는 돈이 담이 났나 본데 내 딸한테 돈 보고 접근했지? 돈에 미쳐서 지 앞날에 뭐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는 멍청한 놈. 그래봤자 네 남은 인생은 깜빵이야. 뭐요? 설마 나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 자식처럼 생각해준다면서요. 어른이 돼가지고 왜 거짓말을 해요? 아니, 돈도 많은 사람이 그 1,400만 원 좀 없으면 어때서요? 사위 사정이 어려우면 좀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줄 돈이라면서요. 그걸 미리 빼간 건데 뭐가 잘못된 건데요? 흥분한 사위는 남편이 미끼를 던진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예비 사위가 명확하게 자백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 순간 타이밍 좋게 경찰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을 때 제가 딸한테 연락을 넣었고 딸이 우리 집에 범인이 찾아왔다고 체포해달라 직접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예비 사위를 붙잡자 사위가 발악하면서 경찰들한테까지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결백하다고 턱도 없는 해명을 또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예비 사위가 자백한 녹화본을 보여주며 이 도둑놈 새끼가 1,400만 원 범인이라고 잡아가서 콩밥 좀 먹여주라 했어요. 그때 딸도 블랙박스 칩과 편의점 ATM기 시간을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 증거가 될 거라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속출하자 그제야 사위는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의 실수였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하면서 가짜는 변명하길래 하마터면 우리 집에 원흉이 될 뻔했던 놈의 말 따위는 더 이상 듣기 싫어 앞에 있던 찬물을 그놈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예비 사위는 쫄딱 젖은 생쥐꼬를 한 채 경찰들에게 연행을 당했죠. 다행히 저희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놈 입에 들어간 저희 집 쌀은 좀 아깝지만 비렁뱅이한테 봉사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 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저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은 완벽히 복구되었어요.
딸도 그놈에게 받은 상처를 빨리 극복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건 또 아니라서 우리 딸 참 강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앞으로 어떤 사위가 또 우리 딸의 곁을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제발 다음 타자 사위는 정상적인 총각이길 바랄 뿐입니다. 자녀 있는 분들 어떤 기준으로 사위나 며느리를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시간 나시면 조언 한마디씩 해주고 가셔요. 민망한 사연일지라도 참 길고 속상했었습니다. 눈살 찌푸리면서도 끝까지 읽어주셨을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려요.